한국문인협회 낭송문화위원장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낭송강의 교수 계십니다. 감성 스피치 강의 교수를 같이 분석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충열 시인입니다. 저는 한국문인협회 낭송문화위원장이고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군데 문화원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서 감성 스피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다들 참 고우시고 굉장히 우리 고연자 회장님께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시는지 아주 뿌듯하고 대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고연자 회장님은 좋은 시 쓰는 거는 물론이고 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인폼이라든가 그 모든 낭송에 관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다 갖추신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7회를 맞이했는데 제가 사실은 중간에 몇 번을 행사가 겹쳐서 오질 못하다가 오늘 오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 오니까 정든 얼굴들도 여러분 계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20분 동안에 하라니까 원래 1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20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아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시드리 목사님 다 드렸어요. 다 네. 갖고 계시죠? 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붙였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정말 김수용 문학가는 우리나라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대단한 김수용 시인의 참여시의 대표시가 많이 있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김수용 문학관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더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빠른 속도로 그냥 시낭송의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아마 저보다 시낭송의 선배는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어디 가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낭송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로 등단을 했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낭송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효과적인 낭송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황순원 문학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된다. 좋은 한 편의 시를 위해서는 많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우고 정말로 많이 습작을 해서 한 편의 시를 발표하는 것처럼 낭송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배우고 자기가 외모라든가 음색이라든가 다 타고났지만 그래도 많이 배워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해서 음성 연출로 연기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결국은 바탕이 잘 되어야 된다. 옷만 이쁘게 입고 시 하나 달달 외워서 무대에 서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대를 즐기고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선생님들이 깊이 생각해서 낭송문학의 발전과 낭송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선배로서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인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행사의 성격에 맞는 시 선택과 이해 분석, 이거는 선생님들이 더 잘합니다. 행사의 성격에 맞는 시 선택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정말 피 맺힌 아픔으로 쓴 시다. 그거를 살살 웃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아픔으로 쓴 시는 아픔으로 낭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대하 역사시 정말 스케일이 큰 시는 스케일이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또 가볍게 살짝 살랑살랑 넘어가는 시는 또 그렇게. 우리의 음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정은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연이다. 입으로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구연이다. 동화를 하면 구연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발음입니다. 국어사전에 맞는 어문법에 맞는 발음을 해라. 그런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틀려도 틀린 것 자체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심사위원도 모릅니다. 왜? 그냥 유명한 시인이라 뭐라고 그랬고 우리 협회 고문이니까 모셨고 회장 전 회장이니까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다 나와 있고 어문법에 나와 있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속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인터넷 쳐서 발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기 해갖고 하면 나오고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본형은 나오지만 기본형이 아닐 때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맞는 발음을 할 것인가, 두음법칙, 국외음화, 자음접변 이런 것이 다 굉장히 크게 낭송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작가가 고뇌하고 쓴 한 편의 시를 어떻게 낭송자가 연출하고 표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저장단과 클라이맥스 연출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고저장단이 안 되면 시의 맛이 없습니다. 줄줄 읽는 것은 글씨를 몰라서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저장단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다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빠르고 제가 얘기하면 흡입력이 아주 빠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클라이맥스라는 건 시 한 편에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만 하면 클라이맥스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숨소리까지 안 들릴 만큼 고요하게 잠시 쉬는 거 이것도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고 아주 큰 소리로 하는 것도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고 시가 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클라이맥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이미지와 메시지 연출 음성으로 시의 이미지를 연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우들은 연기로 하면 되고 눈으로 하면 됩니다. 낭송가는 음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화통화에 왜 저기압이야? 왜 고기압이야? 무슨 일 있어? 금방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건 뭡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 기분 상태를 따라서 고기압인가 저기압인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작가가 고뇌하고 쓴 한 편의 시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고도의 예술적 감성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도의 예술적 감성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시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그런 걸 잘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한 편의 시가 주는 감동, 그러니까 3분의 감동이 3년 간다. 김수용 문학관에서 어느 A라는 시인이 낭송을 했어. 너무나 감동이 돼서 3년 동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나도 낭송 배우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가보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그 멋진 고급 시를 그 여자가 망쳐놓고 있잖아. 신앙송 시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상처를 줄 것이냐 그것을 잘 구분해서 정말 예술적 감성을 잘 표현하는 그것은 나의 감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맞는 발음과 고저장단과 시가 주는 이미지 메시지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주먹구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낭송 문학이다. 문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빠르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읽기가 중요합니다. 끊어읽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고 끊어읽기를 잘못하면 우습게 돼버리는 게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 대기하는 사람은 대기자입니다. 그리고 대기자입니다. 그렇죠? 그 끊어읽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에서 끊어읽기는 전달력뿐만이 아니라 이 시의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를 살려주는 것이 끊어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은 퍼포먼스도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뭐가 많으냐면 공연 예술이 많아. 신앙송을 하면 가버려.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수준이 낮은 생각은 안 해요. 왜? 우선 재미, 감각적인 아주 느껴져 오는 그런 아주 쉬운 거 이런 거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 예술화 시키는 자기 정신세계가 그게 안 돼 있어. 그걸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하면 몰려들었다가 신앙송하면 가버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식하다가 안 되고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고 매스컴의 책임입니다. 틀면은 전부 그냥 니나노만 대한민국 먹고 놀자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뭔가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은 밤 12시 넘어서 합니다. 잠 없는 노인들이나 보십시오. 그리고 젊은 애들 골든타임에는 전부 먹고 놀자.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나올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적인 감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인들이 이 자리에 다 문인들이잖아요. 문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고급화된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말 얼이 뭐야? 얼굴 얼이잖아. 얼 정신이에요. 그죠? 불은 구멍 뚫려 있잖아. 얼굴입니다. 이런 정신을 똑바로 갖고 정말 한편의 시가 주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살려서 국민 정서에 이바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전체적인 감성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안 마셔도 되는데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거는 너무나 잘 입었기 때문에 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노숙자시를 낭송하는데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죠. 의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의상과 시에 맞춰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내가 목소리도 좋고 말 잘하니까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슬리퍼 짝끼 끌고 왔어. 왜? 목소리만 잘 내면 되니까. 아닙니다. 왜? 생방송이기 때문에. 생방송이기 때문에 의상까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리고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조금 이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면 누구 만나야지 딴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수준이 높으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 다음에 다양한 신앙송 연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출이야 전체적인 건. 그리고 앞에 나오는 사람은 출연자입니다. 출연.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이라든가 기획 연출이 있죠. 이런 거에 다양하게 해야 된다. 시대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할 것이냐.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배경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순간 우르르 하는 그 어떤 거품 같은 그런 거품은 조금 이따 사라지잖아요. 그것 말고 여운이 남게 하라. 긴 울림 깊은 울림 여운이 남게 해서 오래도록 가슴속에 한 편의 시가 힐링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시가 주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선생님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네, 우리 고 회장님 시간 되면 사인해 주세요. 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제가 시를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몇 편 이렇게 중요한 시 좀 가져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8일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물론 한참 전에. 하지만 어머니만큼 가슴속에 슬픔과 아픔과 감동을 주는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아버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이라는 단어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한테 이 순간 보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셨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서도 말하는 사랑. 그 모든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은 다 어우러질 수 있지만 세분화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을 아리게 하고 감동을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깊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정채봉 시인의 시를 갖고 왔는데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뭐가 있냐면은 이흥렬 작시 이흥렬 작곡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이흥렬 작곡가 3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그 일본에서 공부할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피아노 하나 사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냥 기욱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고생하시니까 아들아 염려 말아라. 어머니가 그 당시에 400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400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이 사람은 이응열 작곡가가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돈이냐면 솔방울을 팔아서 번 돈이, 어머니가 뭐해서 벌었겠어요? 기가 막힌 아픔의 돈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처음에 작곡한 곡이 양주동 작시, 이응열 작곡, 어머니 은혜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부르면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기가 막힌 거 마음으로 나중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에서는 보시면 정채몽 시인은 참 순수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순수라는 게 뭡니까? 때묻지 않은 걸 순수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여기 아니는 너무 하루라는 걸 생각하니까 안 들어줄 것 같아 신이. 그래서 아니 들어주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간절이 뭡니까? 간이 저리는 게 간절입니다. 간절하게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반 시간도 또 하니까 또 미안해. 왜 안 들어줄 것 같아?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이거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슴 아프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갖고 부르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거는요, 제가 저한테 강의들은 어떤 남자가 70이 넘고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이걸 낭송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가장 멋진 모습을 그 순간 봤습니다. 어떻게 나이 70이 넘고 등치가 이렇게 된 팬 회원이고 대단한 CEO인데 그 시를 낭송한 장회장님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나이로 보이든지, 결국 뭡니까? 감성이 안정돼 있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가슴속에 깊이 있게 느낄 줄 아는 사람, 감성이 안정된 사람은 우선 멋지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서 태어난 분 없죠? 다 어머니한테 나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몇 분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는 우리가 가슴에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감성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따라할 시간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할 때는 클라이맥스가 뭐냐, 엄마 하고 할 때는 정말 엄마 연기하듯이, 구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기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하세요. 왜? 나의 엄마를 부르니까. 이게 엄마 돌아가신 지 40년쯤 되니까요, 엄마 얼굴도 잊어버리고 꿈속에도 안 나타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계실 때 잘해, 잘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백시가 있습니다. 김송배 선생님은 여기 나이를 써놨는데 이 양반이 64세가 아닌데, 그죠? 이거는 여백시 64번째라는 얘기고, 이분이 이렇게 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3년생입니다. 김송배 씨는 여기 고문이시죠? 근데 문단에서 존경받는, 아주 좋은 시로 존경받는 시입니다. 여백시 64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64번째라고 해야 됩니다. 1 하면 1이라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5면 5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백시 64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간단히 보면은 바람의 집을 짓는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헛것입니다. 모래성을 쌓듯이 바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상상 속의 집이지, 어떻게 바람의 집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허공의 집을 졌다 칩시다. 그거는 허공인 걸 알았을 때 즉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람의 집을 짓는다. 여기 소유격조사 의는 애로 발음해도 무방하다라고 어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집을 짓는다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방송 용어적인 것은 바람의 집을, 소유격조사 의는 애로 발음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 방송 용어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집을 짓는다. 가슴 황량한 한켠에 떠돌던, 그러니까 가슴 황량한 한켠에 떠돌던 그림자로 기둥을 세운다. 그림자로 기둥,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럼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나의 상상력은 결국 나의 위안이고 청자의 위안이고 독자의 위안으로 시는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다시 구름으로 하얀, 이것도 구름도 없어지잖아. 구름으로 하얀 벽을 바르고 별들만 가득 방 안을 채운다. 아주 환상이죠. 환상. 이걸 어디서 살면 어때? 어떻게 살면 어때? 잠시 머물다가 바람의 집을 허문다. 다시 허물어. 내가 상상 속에 빈 허공의 집을 지었으면 얼마든지 또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뭐 기구로 허물 일이 아니라 내 상상 속은 또 허물고 또 다르게 지을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시의 세계 같은 겁니다. 결국 시의 세계는 허물고 짓고 하면서 발전되는 김송배 회장님의 그 작품 속에서 무한한 시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바람의 집을 허문다. 그림자 지워지고 구름 흩어지고, 여기서 그림자 지워지고 구름 흩어지고 이런 것보다 낭송할 때는 지워지는 걸 조금 작게, 그림자 지워지고 구름 흩어지고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은 좀 작게 하라. 그래서 실감나게 언어의 생명력을 넣어서 하라 이겁니다. 별들 제자리로 돌아간다. 모두 떠나버린 비인 집, 비는 장음이죠. 비인 집, 허공에 세운 바람의 집. 어쩌면 시는 허공에 세운 바람의 집 같은 수많은 세월을 60년, 50년, 60년, 70년 시를 써온 분들은 얼마나 많이 시의 집을 지었다가 허물었다 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아주 부드럽게 여백이 있다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송도요. 우리가 신앙송은 그 동양화와 서양화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거는 동양화에 속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 여백의 미가 있으니까. 서양화는 채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양화는 저 새가 날아가고 저기 강태공이 뭐 하고 있고 집이 있고 연기가 나고, 그러면 머릿속에 뭐야? 아내가 밥 짓고 있구나. 저쪽에 세월을 낳고 있는 누가 있어? 강태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30-40%의 여백의 미를 갖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시낭송이고 신앙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백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시간 다 됐습니까?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갈 때 우리 고연자 회장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양반이 시 잘 씁니다. 그래서 갈 때는 뭐예요? 갈 때하고 선생님들 억새하고 구분하시죠. 갈 때는 물기가 있는 그 강 같은 데 사는 게 갈대입니다. 억새는 산에 사는 게 억새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죠.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근데 여기 갈대도 흩어질 때 아주 하얗게 흩어지면서 노을에 비치는 갈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감상적이고 아주 사진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되겠죠. 이것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잘 쓴 시입니다. 그렇다라고 앞에 뭐냐면요, 결론부터 냈습니다. 그렇다 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해탈의 몸부림이었다. 해탈이라는 불교적인 용어를 써서 해탈의 몸부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하얀 가사포 너울대는 너를 보았지. 너를 하고 의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품어주던 바람도 아닌 가버린 철새의 여운도 아닌 그저 혼자 참선하는 안심인명의 추임새였던 것을. 다분히 불교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불교적인 용어가 상당히 시에서는 기독교 용어보다 더 가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끝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시에 대한 깊이가 있고 갈대를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섬세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란 이렇게 알 수 없는 수많은 음표들이 떠돌다 관통하는 열반에 든다 그러죠. 열반인 것을 반백을 넘고서야 알았다. 반백할 때 반은 장음이죠. 중장을 하시면 됩니다. 반백을 넘고서야 알았다. 백발이 되어버린 너의 얼굴에서. 이게 갈대가 그냥 하얗게 펴가지고 갈대꽃이라고 하죠. 펴서 반백이 되어버린 너의 얼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를 낭송할 때는 작가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클라이맥스는 무엇이며 이 시에서 낭송자는 무엇으로 연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걸어오면서 낭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손짓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짓은 눈과 같이 따라가야 된다. 눈은 앞을 보고 손만 밖에 가. 이거 어색한 거죠. 어울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라든가 어울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얼마나 내가 이 시에 대한 충실한 그 표현을 할 것인가. 청자들의 요즘은 청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갔다는 큰일 납니다. 여기도 문학 박사도 있을 수 있고 낭송도 다 잘해. 나보다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잘해. 그냥 나는 근데 선배야. 나는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선배기 때문에 왔어. 뭐 코치가 무슨 뭐 현역 선수보다 못 뛰어요. 그러나 코치는 예리하게 볼 줄은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1시간 뭐 2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야 됩니다. 눈치가 탁 왔어요. 끝내겠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라. 최선과 최대의 효과. 그거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막 말을 했는데 머릿속에 잘 나머지는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예자 씨, 우리 조경린 선생님도 오셨는데 조경린 선생님 우리 같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 연구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김경린 선생은 2000년 모더니즘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우리 문학에 정착시킨 대단한 분이고 작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의 시세계야말로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만큼 기가 막힌 시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김경린 선생이고 지금 종로의 삼천공원에 차창이라는 시비가 있습니다. 근데 시 2편을 오늘 낭송해 주실 건데 따님이신 김예자 시인은 이대 출신이고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이렇게 시인이 되셔서 낭송을 짧은 시입니다. 한 편으로도 짧은 정도의 짧은 시를 오늘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바로 이어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깜짝 이벤트로 김희영 선생님께서 늘 존경하는 낭송가 대문의 시인 장춘희 교수님께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꽃은 제 마음에서 시들지 않고 피어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